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 스페셜 도기 아카데미 시간으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러시아 전문가 유한수 교수님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유한수 교수님이 한국에 계신 러시아 전문가 가운데 가장 전문가시라고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여쭤볼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그들의 정신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가장 다른 게 뭐냐? 그렇지. 거기는 러시아 정교회지. 예. 다른 나라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프로테스탄트라든가 그렇습니다. 서유럽은 다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시아 정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정교 일치적인 분위기도 한때 예,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 잘 몰라요. 예. 러시아 종교회가 어떤 건지. 예,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러시아 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종교란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서양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뭐 이쪽 지역에서는 정근대 사회에서 내가 누구냐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그 요체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같은 종교, 같은 종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다 하는 어떤 동질감이 강해지고 종파가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면 상당히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느껴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 19세기, 20세기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이 묶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근대 국가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을 묶어주는 어떤 그런 끈이 바로 그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종교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그 익숙한 가톨릭 네.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아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네. 못지않게 중요한 네. 가장 오래된 가장 종파 중에 하나죠. 오래된 종파였던 정교를 네. 받아들였죠. 예, 예. 당시 국가를 형성할 단계에 이르렀던 그러니까 동슬라브인들, 예. 그러니까 러시아인의 조상이겠죠. 동슬라브인이 이제 어떤 국가를 형성하겠다고 싶을 때 고등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고등 종교였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기틀을 닦았듯이 8세기, 9세기에 동슬라브인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탄탄한 국가를 만든다고 할 때 고등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동슬라브인이 살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선진 문명이 바로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네, 네. 그 동로마 제국의 종교가 바로 정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예. 서로마는 카톨릭이고 예. 동로마는 동방정교회라는 그 정교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교가 그 받아들여진 시기가 이제 9세기, 10세기거든요. 네네. 어느덧 이제 그 1000년 가까이 정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정교가 그러면 그 가톨릭이나 그 개신교와 어떻게 다르냐 교리를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복잡할 텐데요. 네. 가장 간단히 말하면 그 로마 교회의 가장 어른이 교황이고 교황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최고 어른으로 모시는 종파가 가톨릭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그 주로 러시아 동방에 있었습니다. 동방정교. 예. 그리고 그 동방 정교가 이제 동슬라브인이 사는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국가가 종교가 된 것이죠. 이게 뭐 되게 완고하거나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뭐 교리상에도 차이가 있고요. 로마 가톨릭과 이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서유럽의 경험으로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제 종교 권력하고 이제 세속 권력이 서로 대립하거나 견제하거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교에서는 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당히 밀착해 있는 전통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중세 이후 또 근대 들어와서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종교까지도 관장하면서 통제하는 성향이 있었죠. 네네. 이 서유럽에 비해서 이 국가 권력과 정교회가 상당히 밀착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최고 통치자의 그 뭐랄까 권력을 인정해주고 보강해주고 떠받쳐주고
이런 역할을 교회가 했었던 것이죠. 네네. 지금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나서 사회주의 시절 때 이제 탄압받았던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부활을 네. 해서 되살아났는데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근데 오기 전까지는 그 러시아의 왕이 짜르라고 예. 불렸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예. 지금의 푸틴의 이런 어떤 강력한 권력, 러시아 국민들이 원했을 것 같은 그 바로 포지션, 이게 바로 짜르의 뒤를 이은 것 아닌가? 옐친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갔고, 예. 고르바초프를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푸틴은 확실하게 각인이 됐다는 느낌을 제3국 입장에서 좀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렸는데요. 예. 혹시 그런 경향성이 있을까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인데 강력한 통치자, 지도자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그 강력한 통치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인식이 비교적 미약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짜르가 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사실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자상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스탈린이었어요. 예. 그리고 스탈린 이후에 그만한 카리스마를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스탈린의 뒤를 잇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21세기에는 푸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화인이고 예.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예. 그런 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향유할 줄 아는 러시아인인데 예. 의외로 통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혹독한 통치에 대해서 예. 긍정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예. 이걸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학자라고 하면 이 현미경으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만안경으로 과거를 또 바라보는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그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가부를 가리고 진리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안경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네. 어떤 흐름을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전체적인 조망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책임질 수 없는 틀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런 그 어떤 상황을 좀 감수하고라도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러시아 역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형을 보자면 네. 정말로 그 평탄한 지형이거든요. 한반도에서는 보기 힘든 지평선이 네. 사방으로 다 있습니다. 사방으로.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산이라고 할 만한 지형을 찾자면 우랄 산맥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우랄 산맥도 사실은 뭐 우리 강원도의 그 험준한 산세에 비해서 아주 약한. 강원도가 험준하다고요? 에? 세계적인 기준으로 강원도 산서 험준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오히려 강원도보다도 이게 더 낮아요? 약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형은 필연적으로 공격에 취약하고 방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침입에 시달렸고 네. 그 침입 때마다 사실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보와 그 국가 질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모든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뿌리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 다른 주위 국가에 비해서 중앙 집권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가 폴란드였습니다. 이제 폴란드와 그 러시아는 둘 다 슬라브인이지만 네. 러시아는 동슬라브인에 속하고 그 폴란드는 서슬라브인에 속해서 이게 폴란드의 특성이 뭐냐면 슬라브인인데 정교 신앙을 가지지 않고 네. 가톨릭 신앙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촌지간이지만 서로 대립하고 이 동유럽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었는데 아주 크게 말해서 이 폴란드는 왕권이 존재하게 하지만 그 주위 그 귀족들에게 견제를 받는 미약한 왕정 국가였습니다. 네. 반면에 러시아는 하나의 군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그 귀족들이 그 군주에게 그 종속되는 그런 체제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대 들어와서 그런 그 지방 분권적인 폴란드와 중앙 집권적인 러시아가 경쟁했을 때 결국은 폴란드가 경쟁에서 밀렸죠. 네.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를 위협하는 열강이었지만 근대 들어와서 폴란드는 계속 그 힘이 축소됐고요. 그다음 러시아는 동유럽의 패권 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면 이긴다, 네.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칙이 네. 작용을 하고요. 그런 그 인식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러시아 역사의 또 한 특성인데요. 이 강력한 통치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그 통치자가 비록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지도자로 그 인식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좀 눈 감아주는 성향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예, 우리의 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일 때 예, 상당히 그거에 환호하고 예, 예. 사실 체첸도 보면 사망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렇죠. 발생했지 않습니까? 참 예, 예. 체첸 입장에서 비참한 일이고 인류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 너무 무자비하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 경험의 차이인데요. 네. 뭐 19세기도 그렇고 20세기도 그렇고 특히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내지는 소련이 겪는 그 인명 피해 규모가 네. 상상을 초월하죠. 영국이나 미국이 뭐 30만 명 단위였는데 3천만 명 3천만 단위로 명.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1,000만 명이라서 예, 뭐가 예. 계산이 잘못됐겠지 예, 예. 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역사에서 덮어둔 부분이에요. 예, 예.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때 그 체첸하고 한창 그 사이가 안 좋고 전쟁을 할 때 체첸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고 거기에 반발하는 체첸 전사들이 폭탄 테러를 하고 인지를 상대로 해서 이제 테러를 모스크바에서 했던 경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체첸 그 테러리스트를 진압을 하다가 그 인질로 잡혀있던 러시아 민간인이 수백 명, 한 400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죽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엄청난 비극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감당할 만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큰 일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인명 피해는 뭐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약간 무딘 그 감각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냥 그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유전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생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인명 피해를 다른 국가가 입었다고 하면 네. 이건 뭐 국가 권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릴 만한 네. 상황일 텐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꼭 참습니다. 네. 그런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뭐 그런 그 정부의 허물이라든지 그 과실은 우리가 뭐 견뎌내야 되지 않겠느냐, 용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하고 붙어서 3천만 명. 영국과 미국에서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 명 각각 30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1,000만 명입니다. 군인만. 예, 군인만 1,000만 명이고요. 민간인 피해를 합치면 더하기 2천만 명을 해서 3천만 명이. 민간인이 2천원이 죽었다고요? 예, 예. 그래서 당시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아마 그 3천만이 채 안 됐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한 국가의 모든 인명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 정도면 한 가족당 한 명 이상은 다 죽었다고 예. 봐야 돼. 그러면은 현대에 있는 소련 사람들은 나치라면 치를 떨겠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독일한테 가스를 팔았지? 근데 뭐 나치 독일과는 오늘날의 독일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럽 국가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초기에는 상당히 뭐 그 유럽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러시아와 서구 항상 대립해 왔었는데 이제는 한번 통 크게 한번 그 어울려 같이 지내자라는 어떤 그런 그 의사를 계속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데
러시아가 볼 때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볼 때 그런 식의 어떤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으로서야 그 서구와 러시아가 대립하는 그 관계에 있어야지 미국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구와 러시아가 공동의식 개념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면 미국이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 러시아와 서구의 어떤 그 밀착 관계라든지 관계 개선을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고 푸틴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은 20세기 그 전반기나 중반기까지는 유럽과 러시아의 대결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로 치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저는 반전주의자고 예. 전쟁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감히 드리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제로는 미국이 깔아놓은 트랩에 걸린 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황적으로는 많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경제를 축으로 세상사를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이 100척이 넘게 그 발주가 됐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핵심은 바로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유럽 지역에 팔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미국이 에너지의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와 유럽을 떨어뜨리는 나토에 돈을 덜 넣고도 자기네들이 유럽 국가들이 돈을 넣어서 잘 굴러가게 만들면서 러시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제어하는 이 모든 거를 한 큐에 다 잡았다. 결국 우리는 관여 안 할 거야라고 러시아를 방심하게 했고 그것을 판단 미스한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관심을 지속한다는 미국의 그 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그 전쟁 물자를 대주면서 이 러시아는 아예 깊은 수렁에 빠진 게 아니냐. 올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전문가라고 그 명함을 내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에 계속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고를 해왔었는데 러시아를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쟁을 러시아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제한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엎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상당히 그 당황을 했죠. 틀린 예측을 한 셈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완벽한 어떤 그 플랜을 미국이 짜놓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 역량을 동아시아로 옮겨서 피보트 아시아 그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유럽의 분쟁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뒤집고 전쟁이 벌어져서 가장 이제 격렬한 분쟁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 계획은 아니었던 셈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결과는 미국에게는 사실 꽃놀이패입니다.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큰 상황이죠.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럽 국가들을 다시 한번 휘어잡고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붙들어둘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어떤 자원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판이 깔렸고요. 그리고 그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전쟁에 패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어떤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훔쳐낼 수 있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가 계속 출혈을 할 것이고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헨리 키신저 네. 옛날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 국무장관이었죠. 네. 냉전의 설계자였다고 할 수 있고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제 크게 봐서 미국이 그 러시아를 적대시하거나 어떤 구석으로 몰지 말고 오히려 끌어안아서 이 한 어떤 울타리에 살게 그 두면은 러시아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유럽에 이제 분쟁이 네.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아시겠지만 냉전 이후에 그 학자들의 의견은 보다는 그 러시아를 계속 압박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토의 네. 동진이겠죠. 네네. 동진 정책을 그 펼쳐서 결국 그 러시아에게 상당히 심리적 압박감뿐만 아니라 물리적 압박감까지 주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2014년까지 차곡차곡 쌓여와서 네.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이 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제가 볼 때는 2010년대 중반에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이고 극악한 방법을 행사해서라도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러시아 서쪽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던 바로 그 그렇죠. 시점. 예. 근데 가장 결정적인 국가가 냉전 시대 때 그 위성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네네. 동유럽 국가들이 있었고 그 러시아 및 소련으로서는 그 강력한 미국과 그 서방 세력에게 맞서서 그 러시아와 소련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완충지대가 바로 동유럽 국가라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1991년도부터 계속 이제 그 나토에 네. 그 가입을 해가지고 서방 측의 그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그나마 그 완충지도 생각할 수 있던 나라가 두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하나가 벨라루스였고 네.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였었는데 벨라루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종일관 철저하게 친 러시아 정책을 펴왔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국론이 두 개로 갈려서 네. 친러시아 성향과 친서방 성향이 계속 갈등 관계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균형이 깨진 게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그 봉기 네. 내지 시위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서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경향의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친러시아 정책을 펴는 그리고 이제 비민주적이고 압제를 일삼는 그런 못된 대통령을 시민 봉기의 힘으로 물리친 어떤 그런 그 위대한 시민 봉기로 보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성립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의 어떤 저항을 받았고 그 저항이 상당히 격렬하고 폭력적인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네. 거기에는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네오나치가 존재한다. 네네. 네오나치가 작용한다고 이제 푸틴은 인식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쫓겨났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한 친서방, 친미적인 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와 실망과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네오나치로 넘어가기 전에 예. 잠깐 그러면 점검을 해보면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획이 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충분하게 독일이 그 러시아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를 갖게 만들었고 예. 서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그렇게 만들었고 PNG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아주 싼 에너지를 통해서 예. 에너지 전환을 상당 부분 많이 시켰고 예. 그 노르트 스트림 2까지 깔면서 그것까지 만약에 됐으면 예. 그것까지 됐으면 거의 완전하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에너지 종속적 관계를 구축을 완성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유럽이 우리한테 개입하지 못할 거라는 에너지 종속도를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계획된 전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역사학자라서 네. 최근 뭐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어떤 맞아요. 구조는 잘 모르고 그거 사실 지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이게 완벽한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대비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어떤 각종 격변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구상했던 어떤 구도가 어그러지고 깨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재까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크림반도를 병합했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러면서 뭐 제가 듣기에도 서방의 제재에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일정한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뭐 농업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면서 농업 기반을 불러 일으켰고 말씀하신 대로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비율을 키워오면서 일정한 또 준비 대비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엄청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많은 또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다,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네. 그 상황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현재 시점까지 전 예. 세계 국가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죠. 재정이 가장 예. 튼튼합니다. 최근. 경제 제재에 대비한 어떤 정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그것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그 분석이 뭐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대비를 해왔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전쟁 초기에 대대 단위로 네.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한번 시도했다가 그것이 뭐 실패. 네, 키이우에서 박살이 났죠. 네. 상당히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도 옐진 시대라든지 201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던 어떤 취약성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계사를 조망할 때 한쪽 편에 서지 말고 좀 다각도적인 예, 측면에서 보자는 의미에서 러시아의 전쟁의 정당성을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예. 나치즘에 의해서 3천만 명이 죽은 예. 몰살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치에 대한 기억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예, 예. 더 나쁜 게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예, 아마 그럴 거 가능성이 아니고 아마 그럴 것이고 예. 그러면 네오나치즘이 올라오면 훨씬 더 경악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 인물 스테판 반데라 예, 예. 우크라이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독립 영웅이라고 표현해야 그게 하나요? 진짜 독립투사로서의 승리도 가지고 있고요. 네,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반면에 인정청소를 네. 자행한 극악무도한 파시스트, 네, 나치 부역자 이런 네.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양쪽에서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20세기 들어와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가로 독립을 하지 못했죠. 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네. 내전 시기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형태로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누리지만 완전한 독립 국가는 아니었죠. 이런 상태로 1930년대와 4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자치권과 자율권을 가진 어떤 체제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인만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극적이게도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파시즘적인 성향을 띠었어요.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 네, 왜 파시즘적인 성향을 띠었는가는 좀 더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네. 어쨌든 나타난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시즘적인 독립운동 성향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스테판 반데라예요.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격렬하게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뭐 원조를 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소련의 원조를 받았을 예, 거라고도 보는데 이렇게 예. 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가 민족주의의 시대거든요. 네,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이 각자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운동과 인식이 퍼져나갔죠. 그런데 그런 인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독일도 독립하고 이탈리아도 통일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독립국가가 됐죠. 그리고 뭐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그 폴란드와 핀란드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흐름에 그 동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만의 그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인들과 어떤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만의 국한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 농업이 기반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그 농업 네. 그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정근대 사회에서는 뭐 대개는 다 농민이 다수일 수밖에 없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더 그랬던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농민이라고 하는 계층은 자기의 생활 반경이 네. 자기 마을, 향리에 그 국한된 이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네. 그 자기 고장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체제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계층이었던 거예요. 세금만 많이 안 뜯어가면 그렇죠. 누가 지도자가 돼도 예. 우린 별로 상관없어. 나한테 땅만 주면은 네, 그 네. 사람이 제일 좋은 거다. 네, 그 네. 체제가 내일 좋은 거다 생각해서 사실 옛날에 자영업자잖아요. 예, 예. 자영업자니까. 그래서 그 네. 우크라이나의 그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우크라이나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 국가가 나한테 땅을 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 네. 땅은 주기 힘들다. 예를 들면 뭐 주더라도 상당히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을 했을 때 그럼 별로 이제 관심을 안 보이고 사회주의 체제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사회주의 체제에도 쏠리고 이랬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민족주의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민족의식이 비교적 옅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지식인이라든지 또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독립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열망은 또 남못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농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극단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사실은 그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그 한쪽으로 치우치고 네. 그 치닫는 네. 성향이 강한데 대중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렇죠. 목소리를 더 세게 내야 되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의 그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네. 그 극단이 바로 이제 파시즘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아예 나치에도 복역을 하는 정도 예, 예. 수준까지도 간.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 특히 20년대 30년대의 유럽에 상당히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약하고 그 파시즘적인 성향이 오히려 더 센 것은 분명했지만 자생적인 그 파시즘의 그 토양을 가졌던 나라가 그 이탈리아하고 네. 독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탈리아와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파시즘 운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인물이 네. 바로 스테판 반데라였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독립을 주창을 하면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독립을 원하는 세력하고 이제 붙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주도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그 독립운동 안에서도 온건한 그 성향을 그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가장 이제 그 극우적인 성향을 띈 사람이 스테판 반데라였죠. 네. 하지만 당시에 그 소련 체제가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그 운실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일대 위기에 몰리고 그 나치 독일이 금방이라도 소련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듯하니 여기서 힘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제 스테판 반데라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그 우크라이나 독립 세력, 특히 가장 극단적인 극우적인 성향을 띤 독립 세력에게는 소련 체제가 주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주적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세력이 바로 이제 나치 독일이었다 생각했던 것이고요. 적이고 적을 적과 함께 예, 예.
적을 상대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된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인들만의 예. 우크라이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이질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질적인 집단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 지금 독립 세력과 스테판 반데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었던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냐?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은 그걸 대의명분으로 내세웠고 네. 계속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입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한 빌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침공했다고는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네. 하나였는데 항상 그렇지만 그 전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러시아 자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할 때 가장 좋은 네. 어떤 선전 네. 아이템이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20세기 현대사를 겪은 전 세계인들에게 나치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네. 그런 극악무도한 체제였고요. 러시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나치 체제의 가장 그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걸고 넘어가면은 세계 여론을 상대로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강도를 좀뭐 비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